아까 이것도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여기서 아까 보셨죠? 중요한 거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재에서 보여드렸고요. 아까 요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많으면 아까 봤죠? 94일 거 봤죠? 두 문제가 그렇게 나와버리면 힘들어지고요. 그까지 여러분 진도를 못 나가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런 일단 모르면 버리셔야 돼요. 근데 시험 3개는 여러분들 반드시 풀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세무 2급에서만 말씀드립니다. 재무 회계 5문제 나오는데 5문제 저도 2개가 어려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맞출 수도 있고 그게 의문에 따른 거죠. 원가기도 2문제가 어려워요. 그럼 합이 몇 개 날린단 말이에요? 4개는 기본으로 날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소득세는 거의 앞에 거 이론 설명 실기 쪽만 설명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2개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총 6개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럼 총 9문제는 맞추셔야 되는데 9개까지는 틀릴 일은 없을 거예요. 10개 공부한 것만큼 10개 이상은 넘어갈 거예요. 제가 소득세는 안 가르쳐드렸어요. 지금 이것도 안 되는 판인데 소득세까지 설명드리면 하나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하면 공부하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일단은 배제시키고 가요. 실기 부분에 대한 설명만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몇 개를 맞춰야 안정권에 들 수 있다고요? 최악일 때 9개. 턱걸이는 10개. 그 정도는 해야만이 실기에서 커버할 수 있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건 8개, 7개, 6개로 떨어지면요 실기 쪽에서 답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붕괴를 잘하든가. 붕괴를 잘하면 객관식 문제를 커버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뭔 뜻인지 알겠죠? 근데 붕괴도 안 되고 객관식도 안 돼버리면 이게 또 안 돼. 그래서 하여간에 쪽 여러분들이 아시죠? 재수를 하더라도 뭐는 잘 된다. 붕괴는 손 떼시면 안 돼. 붕괴 손 떼면 하루아침 다 까먹어요. 느끼고 있을 거야 아마. 잠시 손 뗐는데 돌아서니까 또 문제는 또 안 풀리는 경우가 있죠. 붕괴는 다음에 또 이러면 이번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음에 시험 칠 때 붕괴는 절대 손 떼시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는데 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 이틀에 시험 칠 때까지 이틀에 한 번이든 하루에 한 번이든 기출문제 하나씩 푸셔야 돼. 몇 개 이상 푸셔야 한다? 최소 30개는 풀고 30개를 3번은 반복하셔야 돼요. 그럼 몇 개? 90개. 아니 기출문제를 아예 손에 익히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무 2급은 거진 다 합격선까지는 들어가요. 그 30개를 꼭 기억하세요. 얘가 30회 분량이죠? 그러니까 요 책에도 있잖아요. 30회. 실전 모의 시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중 심화 시험 있죠. 그거까지 포함해서 반복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해요. 다 그렇게 공부하셨기 때문에 합격한 분들. 자, 보실까요? 자, 요 내용입니다. 자, 9번에 보면 제가 아까 작업 원가표가 있다 말씀드렸죠. 요거. 문제 읽어보세요. 1번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무비, 제조 간접비를 구분하여 직접 원가표에 집계한다. 직접 원가표가 나오면 당연히 어디에 속한다고요? 개별원가 계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여기서 아까 9번은 어떻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있죠. 여기 보시면 9번은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도 뭐라 되어 있나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비, 제조 간접비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곧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이야기 드렸어요. 자, 1번은 맞죠? 2번 종합원 계산 동종의 제품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식품 가공업 업종이 많이 쓰이는 원가 계산의 방식이다. 맞죠? 대량 생산에 맞단 말이에요. 다음 세 번째 종합원가 계산은 총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만들어진 완성품 환산량, 이 완성품 환산량을 언급하는 건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는 단위당 원가와 워킹말 정품 나와 있죠. 완성품 환산량 언급하는 것은 종합원가 계산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의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합니까? 부정확합니까? 정확. 이거 보면 안 되죠. 다음 장단점을 보셔야죠. 보셨죠? 얘는 뭐예요?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정확하다. 얘는 부정확하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렸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됐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이거 어떻게 하라 했죠? 무슨 법이에요, 여러분? 완성품 환산량 계산식이 어찌 된다고 말씀드렸나?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식 세워 달라. 식 어떻게 세우셔야 돼요? 마음이 급해 놓으니까 전부 다 칠판에 다 주고 있죠. 메모장이 불편한데
선입선출법에서 완성품 환산량. 평균법 식 세우겠습니다. 이거 계산식을요. 완성품 환산량 계산은 이렇게 안 됐죠. 완성품 수량 빼기 기초 수량 플러스 기말 수량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이 값이 주어져요. 이해가셨죠? 여기서 평균법은 뭐를 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빼라고 했죠. 이거를 빼면 완성품 수량에다가 빼기 제로 플러스 기말 요 수량은 제공품 수량 이야기합니다. 최대한 다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이 값이에요. 아셨죠? 이 문제는 뭐라 되어 있나? 여기 옆에 기초 제공품 수량은 몇 개고요? 200개. 당 착수량은 필요 없고 완성 수량 몇 개? 500개 되어 있죠. 그럼 여기다 적어볼까요? 얘 몇 개라고요? 500개. 맞죠? 그럼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무슨 법으로 하라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그런 말 없나요? 종합 뭔가 계산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둘 다 하라는 모양인가 봐요. 그죠? 평균법, 선입선출법. 자, 볼게요. 자, 먼저 선입선출법으로 식을 세워볼게요. 완성수량 몇 개인가요? 완성수량 500개죠? 네. 500개 마이너스 기초수량 몇 개 나와있나요? 200개. 200개 나왔죠? 요 200개에 100%를 곱하는 게 있고 또 500개에 대해서 200개 곱하기 프로테이지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30% 되어 있죠? 네. 30%를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은 정부 투입, 순차 투입인데 이거 보시면 가공비는 가공 과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한 데 있죠? 곱하라 소리예요. 그럼 제로비는 100%란 소리예요. 이해가셨어요? 얘가 제로비고 얘가 가공비에 대한 계산식이에요. 그게 플러스 월말 수량 몇 개나 있나요? 기말 수량이 200개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200개 100%가 계산되는 거고요. 얘는 200개 거기 몇 프로 잡혀 있어요? 50% 잡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이게 선입선출법의 식이에요. 다음에 평균법의 식을 적어주시면 평균법은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나눠주시면 뭐만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보이죠 여러분? 이 부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제외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외하면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500개 빼기 제로 플러스 200개 곱하기 100%. 얘는 500개 빼기 제로 플러스 200개 5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각각씩 세워볼까요? 얼마 나옵니까? 이거는 다 100%니까 플러스만 제로 되니까 이거 하면 300개 300개에서 200개 나오면 500개 나오나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요 500개 이거 얼마 나오죠? 60개인가요? 얘는 몇 개인가요? 100개인가요? 60개 빼면 440개죠? 440개 100개 나면 540개 됐습니까? 다음 얘는 500개 200개 100%니까 700개 나오겠네. 그쵸? 얘는 곱하면 100개잖아요. 그럼 600개 나오겠네. 이해가셨어요? 요 식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내용에 보시게 되면은 평균법은 몇 개가 나왔고요. 가공비에 대한 게 600개 나왔죠. 평균법은 600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몇 개 나왔어요? 540개 나왔어요. 이렇게 계산. 이해가셨어요? 이렇게. 이거는 필수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만 딱 더 볼까요? 자, 92회 거 빨리 보고 넘어가 버릴게요. 자, 92의 첫 번째 6번 다음에 원가 설명 중에서 또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부분에서 계속 질문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한 10회만 풀면요 거의 비슷해요. 비슷비슷하게 세 문제가 비슷하게 나와. 두 문제는 좀 동떨어지게 변두리 문제가 푹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는 진짜 손대기 힘들 거고. 자, 빨리 갈게요. 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아까 우리 앞에 94회에서 했던 것 같은 거죠. 그죠, 느낌이. 다음.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를 포함되지만 가공에 대한 포함되지 않는다. 가공원가에는 포함되지 않는 게 기초 직접 재료비죠. 무슨 말인지 또 이해 못 하시죠? 딱 말을 제가 던지고 나니까 갑자기 뒤에 피드백이 오는 게 있죠. 요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원가 직접 재료비죠.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공비에는 이게 속하지 않죠.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러면 이해 가시겠어요? 기초 원가에는 포함되잖아요. 직접 재료비가. 근데 가공비, 거기 가공 원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죠? 다시 말할게요. 이 네 개 중에서 가공비를 구하려면 직접 재료비를 빼면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갈게요.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와 가공비를 모두 해당한다. 그럼 보세요. 직접 기초 원가하고 가공비 다 포함되죠? 오케이. 다음 세 번째, 기회비용이란 아까 읽어보셨죠? 현재의 대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포기하는 대안의 최소의 금액이에요? 최대의 금액이에요? 최대의 금액이죠? 다음 문제 7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4번이죠? 4번에 보시면 제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판매비 관리비에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 한다. 맞는 말. 답은 3번이 틀렸어요. 다음 문제 7번 갈까요? 제공품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제공품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여기 아까 그려져 있는 암치가 풀었네요. 제공품 계정 요거 지금 보면 어느 한 곳에 자꾸 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물어보고 있죠. 봐봐요. 제공품 계정 대변에 여기 오잖아요. 다음은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 대변이 온다. 여기 매출원가 보세요. 제품 계정 대변이 매출원가 오죠. 다음에 세 번째, 기말 제공품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아니요, 이건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돼. 기말 제공품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간댔어요? 이거 재무상태표에도 포함되죠. 이러면 제손이 될 때 재무상태표에 원재료 제공품 제품을 입력하면은 반영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기말 제공품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무상태표에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죠? 원래는 어디서 반영되고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공품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원래 제공품은 원래 재무상태표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제조원가 명세서로 기말 원재료 재고액과 기말 제공품이 반영되잖아요. 4번 직접 재료비, 직접 농비, 제조간접비 합계액은 단기 총 제조 원가란다. 맞습니까? 네. 이해 가셨죠? 여기 나와있네요. 요거 다 합친 게 뭐라고요? 단기 총 제조 원가. 그 이야기였어요. 그죠? 쉬운 거는 쉽게 나와요. 근데 8번 문제 볼까요? 아우, 이 8번 문제 어떻게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법을 하나 돼 있어요? 직접 배분법이죠. 그럼 직접 배분법을 계산 한번 해봅시다. 전에 동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보고 가실래요? 넘어갈까요? 이게 문제죠. 시험 칠 때. 한 번 치고 나면 다음 치면 연달아 가야 되는데 또 한 번 더 치면 또 공부 또 해야 된다. 자, 반 나눌게요. 자, 반 나누고 첫 번째 거. 여기가 보조 부분이네요. 여기는 또 뭐라 되어 있고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보조 부분에 뭐뭐 있어요? 수선?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전력. 그 다음에 조립. 다음 뭐가 있고? 절단. 되셨어요? 자, 금액 대입하겠습니다. 수선이 얼마 돼 있고요? 40. 다음에 20. 다음에 조립 부분에 60.
다음에 50. 이 동그라미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110, 150, 170이다 그죠? 총 금액이 170만 원이 되어야 되네요. 이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나요? 자, 거기 보시면 수선 부분 공급가액이 전력 부분이 얼마 되어 있고요. 전력에 수선에 100대 있죠. 조립에 수선이 얼마 되어 있고요. 600. 여기 수선의 절단 부분에는 얼마 되어 있고요. 200. 되셨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와 여기와 여기로 뭐 하시면 돼요? 나누어주면 되는데 요 둘의 관계는 완전히 무시합니다. 배분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이 40만 원을 여기와 여기에 배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40만 원에 곱하기 얼마예요? 600 플러스 200분의 600을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는 40만 원 곱하기 얼마 되죠? 600 플러스 200분의 200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금액은 전부 다 이쪽과 이쪽으로 다 배분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8분의 6이죠. 4, 6, 24. 그거가 나와요. 몇 분 되나요? 8, 2, 0.2. 30? 30 나오나요? 맞아요? 오, 계산됐어요. 아무 소리 됐네. 그럼 얘는 당연히 얼마 되니까 10만 원 되겠죠. 이해가셨어요? 네? 그 다음 이건 좀 할 수 있겠네요. 전력 부분은 또 어떻게 있어요? 전력 부분 같은 경우는 60, 제가 잘못 넣었나? 잘못 넣은 거 아니죠? 놀래라. 잘못 넣은 줄 알았네. 수선 부분이 얼마 잡혀 있고요? 60. 여기 동력의 수선 부분이 60이죠. 여기 동력의 조립 부분이 50인가요? 500인가요? 동력의 절단 부분이 500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얘와 얘의 금액은 배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20만 원은 여기와 여기만 배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 어떻게 세우셔야겠어요? 20만 원에 곱하기 얼마입니까? 500 플러스 500분의 500. 얘는 뭐예요? 10분의 0, 10만 원? 10만 원이죠, 그죠? 근데 계산할 것도 없네요. 10만 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됐어요? 500 플러스 500분의 500 하시면은 이것도 10만 원. 이해가셨죠? 그리고 이 부분 전부 다가 다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제? 이거 다 넘어갔죠? 그러면 요거 자 보세요. 요거 동그라미, 요거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저거 다 더한 값이 170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를 물어봤는지 한번 봐보세요. 보조 부분 제조 간접비를 배분한 후 절단 부분의 총 원가는 얼마인가 물어봤죠? 여기 절단 부분 보세요. 나와 있습니까? 50에 10에 12는 70만 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절단 부분의 배분 기준은 70만 원이 계산 금액이 답이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자, 9번 문제 볼게요. 숨이 왜 차나? 9번 볼게요.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물어보고 있어요. 개별원가 계산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말 제공품의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말 제공품에 관련된 것들은 종합원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조간접비 배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맞죠? 아까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했죠? 안 했나요? 페이지 135쪽에 이제 밑줄 꺼놨잖아요. 교재 135쪽을 보면 있어요. 빨리 보고. 부가세는 여러분들 저번하고 똑같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다뤄보고 끝낼게요. 자, 135쪽에 보시게 되면은 보셨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거기 개별원가 계산 쪽에 보세요. 거기 어디를 봐야겠어요? 원가 계산 방법 있죠? 네. 그 안에 뭐로 되어 있어요? 직접비, 간접비를 구분하고 재료간접비 배부가 중요하다고 적혀 있죠. 네. 찾으셨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뭐가 되어 있고요. 2번은 맞는 말이다, 그죠? 네. 3번 동종의 대량 생산, 대량 생산보다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거 맞죠? 네. 4번 공종별로 원가를 공종별이라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개별. 종합원가 계산에 해당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집계하기 때문에 개별 작업별로 작업 지수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이거는 특정 작업 지수가 필요하죠. 결과적으로 4번은 몇 번에 뭐에 해당 사항이에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개별 작업표라는 것은 개별 원가 계산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표현이 반대말로 표현하고 있죠. 반대로.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원가 계산이 아니고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10번 나왔네요. 여러분 정상공소 또 나왔죠? 아까 제가 하라는 거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요거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메모장 들고 시작할게요. 요거하고 오늘 마무리 지읍시다 이거. 자, 가셔서 나중에 하셔서 문제 공부하다가 이거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카톡 알리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어떻게 할 거라고 표현을 말씀드릴게요. 자, 무슨 계정 그려서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공품 계정을 그리셔야 돼요. 제공품 수량 계정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 첫 번째 오는 게 뭐라 했습니까? 기초 제공품 수량이 와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단기 착수 수량이 와야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게 뭐가고요? 바로 완성품 수량이 와야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 모으는 게 뭐냐면 공손. 기말 제공품 수량이 와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수량 한번 넣어볼게요. 기초 수량 몇 개고요? 200개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기말 몇 개예요? 50개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착수 수량 600개죠? 네. 요렇게 이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완성품 수량을 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650개밖에 없다고 해놨죠? 네. 요거 원래 몇 개 나와요? 800개잖아요. 800개. 네. 800개에서 50개면 750개죠? 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금액이 750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50개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이거. 네.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고 된다고요? 공손 수량. 이 공소수량 또 나눠지죠? 네. 뭐와 뭐로요? 정상 공손과 비정상. 다음에 또 뭐가 오고요? 비정상 공손 나눠지죠? 네. 비정상 공손 됐습니까? 똥손 공손 완성 수량은 이제 거기 나와 있습니다. 몇 개 나와 있나요? 650. 50개. 그럼 정상 공손은 몇 개가 되겠어요? 100개 되겠죠? 100개. 이해 가셨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 보세요. 뭐라 되어 있나 보세요. 정상 공수는 단기 완성 수량이 몇 %라고요? 10%. 그러면 650개 끌고 가야 되겠죠. 650개 넣고 여기다 곱하기 10%를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몇 개 나옵니까? 65개. 이해 가셨죠? 그러면 비정상 공수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요. 전체 수량이 100개였으니까 100개 빼기 65개를 하면은 35개가 나오죠. 네. 정답은 35개가 계산이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네. 요거는 필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 공식이 몇 개 나옵니다. 5개 공부해야 돼요. 아까 계정 그림 하나, 이거 하나, 그다음 요거 하나, 그다음에 월초 월말 있었죠. 가대 배부, 가소 배부 그거 하나. 가장 기본적인 게 총 5개입니다. 원가 얘기는 이렇게 되셨죠? 그럼 자 부가세 쪽을 잠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부가세는 저 밑으로 안 내려가요. 부가가치세 쪽은 62쪽으로 갑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이거 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실에서 공부하시라는 것만 안내해 드릴게요.
총 3문제, 5문제 중에서 2문제는 뺄게요. 어떤 거요? 소득세법 있죠? 그거는 제가 빼고 할게요. 용서하세요. 소득세법 공부하는 건 왜 뺀 줄 아시죠? 진짜 뒷감당 안 돼요. 감당 너무 많아요. 자, 요거 몇 페이지라고 여러분? 60페이지. 60페이지. 네. 어제 분명히 다른 분들 다 오시려고 나하고 약속했는데 마지막이라고 했다 모르겠다 하면 끝인데 뭐. 돈 벌 것도 아니고 맞죠? 근데 제가 신경을 쓰고 싶은데 그 다음 과정 또 들어가 버리면요 거기 신경 쓰이니까 여러분한테 종강 한 번한테 신경 못 쓰고요 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어느 정도는 자꾸 이렇게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아셨죠? 마치고 종강하고 난 다음에 모르는 문제 있으면요 항상 어떻게 사진 찍어서 답 체크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해설을 달아드릴게요 제가 꼭. 아셨죠? 또 어떤 분은 정말 제가 귀찮을 정도로 하신 분도 있어요. 그분은 합격하셔야 돼요. 저를 괴롭히면 합격해요. 근데 진짜 옆에서 보면 좀 심하다. 그러니까 저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하세요. 합격하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합니다. 밤 3시고 말리고 해요. 괜찮아요. 제가 안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3시까지는 잘 안 자요. 자려고 노력하는데 잠이 안 와요. 자, 볼게요. 이 문제 보십시오. 자, 간주 공급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 대상인 것은 이름으로 봤죠. 이게 바로 이 표현이 뭐냐면요. 자, 페이지 풀어드릴게요. 알고 계신 거 읽게 드릴게요. 자, 페이지 166쪽을 보십니다. 166쪽 가실게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 연재입니다. 간주자 붙으면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뭐는 발급할 수도 있다. 그렇죠.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 166쪽 밑에 표시해놨습니까? 166쪽에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연쇄사업전형 이거 뭐예요? 자가공급이죠? 직매장 반출 이거 자가공급이죠? 얘는 뭐예요? 간주공급이죠? 간주공급 안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식력, 폐업시 잔존 제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만 발행할 수 있겠네요. 이해가셨죠? 무슨 말인지. 직매장 반출만 어떻게 한다고? 근데 단 뭐는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 그거 있었잖아요. 그 주사업 총괄 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그 부분입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1번은 11번은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별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에 12번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를 비교해서 설명은 틀린 거라 되어 있어요. 자, 일반 가세자는 우리가 일반 가세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이다. 맞죠? 예. 예. 우리 과세 표준이 공급가액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간이 가세는 과세 표준이 공급 대가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과세 표준은 공급 대가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 교재서 뒤쪽으로 잠시만 가볼게요. 어디로 가냐면요. 간이 과세를 한번 찾으러 봅니다. 페이지는 저 뒤쪽이 215쪽. 페이지 218쪽을 잠시 봐보세요. 218쪽 잠시 보셨어요? 자, 보게 되면 과세 표준 나와 있죠. 맨 위에. 간이과세 과세표준 계산은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준용하지만 일반 과세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법에 포함한 가격인 공급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 둘 다 정답은 맞다는 이야기겠네요. 그렇죠? 이해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과세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맞죠? 다음에 간이과세는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은 또 뭐죠? 환급세기 말 나오죠. 자,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일반 과세자와 달리 간이 과세자는요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없을까요? 부가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요. 그 혜택을 주기 때문에 환급이 생기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4번이네요, 그럼.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이때 예정 저 한번 읽어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간이과세자 니은돼 있죠. 신고 납부 나와 있는 거 찾으셨어요? 신고 218쪽에 신고 납부돼 있죠. 신고와 납부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년의 과세표준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 폐업하는 때는 폐업하는 때라고 되어 있고요.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시 매출처별세 공개 합계표와 매입처별세 합계표 제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셨고 예정 부가와 납부. 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액의 2분의 1 금액을 예정 부가 시기간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결정하여 예정 부가 기간에 예정 부가 기간 언제인지 아시겠죠?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이 경우에 금액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의 간이가서 변경된 경우를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얼마라고요? 30만 3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한다. 이 간이가세가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구멍가게잖아요. 응. 구멍가게인데 30만 원 정도 낸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30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됐죠? 다음 넘어갈게요. 간이가세자는 휴업, 사업 부진 등에서 예정 부가기간에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할 또 3분의 1 동그라미죠.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 부가기간까지 신고할 수 있다. 다음에 D. 예정 부가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가세자는 예정 부가기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개념 나와있죠. 됐습니다. 그 정도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근데 이 내용은 지금 안 나와있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말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13번 들어가면 되겠죠? 13번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번) 영세율 제도는 소비주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를 하고자 하는 이건 정확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국외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입니다. 국외란 말은 무슨 말일까? 외국에다가 판다 소리잖아요. 일명 수출한다 소리죠. 그 다음에 비거주자, 거주자는 며칠로 구분한다 했습니까? 183일. 기억하십니까? 모르겠죠. 자, 아신다고 보고요. 자, 그럼 제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나요? 자, 예, 영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은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서 영세를 적용한다. 이 상호주의가 뭔지 아시죠? 너가 그래 했지? 우리도 그렇게 해줄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이야기했죠. 일본에서 그따구로 했지? 그럼 우리도 그따구로 할게. 무역 보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죠. 현 정부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정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지 마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살살 빌었을 거예요. 아니죠? 아닌가? 그렇게 한 거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국외 거래도 영세율 대상 거래될 수 있다. 이 뭐 2번과 4번이 좀 대치된 느낌이네요. 그죠? 국외 거래도 영세율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국내 거래도 국내 거래라는 거 이거죠. 보세요. 자, 잠깐만요. 이 마스크 수출하고 싶어요. 근데 마스크를 나는 수출업자예요. 그러면 여기 마스크 회사가 있잖아요. 그 마스크 회사에서 네, 이거 수출할 거니까 저한테 물건 좀 넘기세요 할 때 수출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영세율 적용 받는 거예요. 이 둘이는 국내 사업거래잖아요. 개념 아시겠죠? 요새 마스크가 난리하는 바람에 마스크 장사하시는 분들이 힘들다더라고요. 사기친 사람들한테. 뉴스 안 보셨어요? 마스크가 너무 우수수로 생기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스크를 서로가 지금 너무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판매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1억을 갖다가 내 1억씩 살게요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약금 1,000만 원 딱 주고
1억 증거금 다 받아오고 응. 그 다음에 회사 문 닫아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천만 원은 대금 못 받고 끝나는 거야. 그 사기가 지금 기승부린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죠? 잘 됐다 하면 항상 막 우르르 모여하잖아, 그죠? 기차 타는 사람들은 꼭 보면 뭡니까? 보복대를 하죠. 그죠? 항상 기차 타면 보복대. 머리 좋은 사람 먼저 해놓고 도망가보자. 자, 머리가 좋아야 되겠어요. 그 머리 좋은 사람 다 어디 있어요? 교도소 있잖아요. 자, 14, 15번은 패스 넘어갑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는 소득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드리고 넘어가기 너무 양이 많아서 일단 그거는 좀 떼고 하세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93에 갈게요. 이때까지 뭐 소득세 이거 설명 안 드렸다 해가지고 크게 저한테 항의하신 분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빼고 갑시다 먼저 이야기해요. 하겠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아 쌤, 왜요? 벌써 앞에서 지쳤죠? 재무 얘기하고 부가세하고 두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예, 문을 잘 따라주세요. 자 가실게요. 다음 93회 문제 1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손세 공제 설명한 것을 우리 배웠죠. 이거는 대손세 공제 내용 한번 보시고요. 문제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어때요? 괜찮나요? 그 정도면? 네. 자 1번 재화나 용료 공급하는 그 공급가액 5년이 지나 이거 틀린 말이다 그죠? 이제 바뀌었어요 세법이 몇 년이라고요? 10년. 그러면 이건 답 1번도 틀린 거예요. 그럼 얘를 바꾸고 시작한다면 10년이 지난 날. 10년 맞죠? 이해가셨죠? 답이 틀렸어요. 답 자체가 틀렸다고요. 근데 올해가 아닌 이거는 93회 거 최근 거죠? 네. 그러니까 얘가 10년이 됐어야 맞는 거예요. 바뀐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5년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걸로 보고 넘어갈게요. 얘는 어디 가서 받아보면 다 아시죠? 됐습니까? 이것도 대손세 공제는 일반 과세자에게만 적용하고 간이 과세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규모가 작잖아요. 다음 12번 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해 보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재화 용역 공급에 해당 사항을 보면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가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어디로 가셔야겠어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거를 또 부가세 또 공부 또 해야 된다. 페이지 164쪽 가실게요. 자 164쪽에 가시게 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있죠. 찾으셨어요? 네. 조금 말들이 좀 복잡해요. 전산기 1급보다 내용이 좀 더 말이 많아요. 담보 제공, 사업의 양도, 조세 물납, 공매, 경매, 수용 같은 경우는 뭘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문제. 자, 채무 불이행으로 담보물로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경우. 야, 이것도 범위 초과로 나오죠, 이제. 여하튼 간에 볼게요. 사업자가 폐업할 때 당초 매입자에게 공지된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에 남아있는 재화. 이게 무슨 재화죠? 폐업 시 잔존 재화. 과세해요, 안 해요? 과세하죠. 다음에 사업자가 당초 매입자에게 공제된 자기 생산 취득한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자기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간주 공급이죠. 이건 개인적 공급이라고 봐야 되겠다. 맞죠? 다음에 네 번째 질적 저당권. 아하, 답이 나왔죠. 양도, 담보,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을 뭐한다?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돼 있죠. 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답은 4번. 와, 근데 이건 말이 좀 어려워요. 이 교재에는 없는 내용 같아요. 그죠? 그러니 이런 게 문제죠. 왜 출제자들이 자꾸 이런 걸 낼까요? 이 표현이 변별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10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 범위 초과 문제를 2문제 낼게. 나머지 문제는 뭐 한다고요? 가장 기본적인 걸 내줄게. 아니면 쉽게 내줄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도 안 되고 어려운 문제도 못 풀면 불합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기본 문제만 잘 풀면 몇 점만 맞을 수 있다? 80점 맞게 해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힘들게 공부한 사람도 따기가 맞추기가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버리고 간다. 버리고 간다는 말은 뭘까요? 찍어라. 대놓고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아셨죠? 다음 볼게요. 13번 가시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거랬죠. 그러니까 불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 국세청에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매입세 공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다음 매입처별 세금계 합계표 경정 청구나 경정 시 제출하고는 당초 당의 매입세 때 있죠. 이것도 할 수 있죠. 뭐 할 때만 가산세 물어요? 세무조사 받을 때만 가산세 물어요. 그래도 매입세 공제해줘요. 돌려줄 건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 안 받고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세무조사 받을 때 이거 들키잖아요. 이거 왜 안 받으셨어요?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명 받고 뭐 한다고요. 이 부분은 매입세 공제는 가능하지만 그때는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매입세액은 예정 때 못했으면 확정 때 못했으면 수정 때 못했으면 경정 청구까지 갑니다. 경정 청구는 한번 여러분이 법률 용어죠. 그거 한번 조회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또 뭐 있고요? 예정신고 매입처별 세금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 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관의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음에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당해 공급가에 속하는 과세기관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은 당 매입세액대인데요. 이 또 표현이 무엇이 될까요?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해당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관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은 경우는 당의 매입세액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이건 좀 표현이 어려운데요. 한번 쭉 다시 한번 맞는 게 한번 볼게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의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표현에서는 뭐예요? 발급받은 경우 지난 후라 했죠. 됐습니까?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아닌 걸 물어봤잖아요, 그죠? 발급받은 경우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매입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공제 안 되는 게 4번이겠죠. 좀 말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1, 2, 3번은 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과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발급 지난 후라 돼 있죠. 지난 거는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되셨습니까? 이것도 좀 말이 어렵긴 한데 나머지 세 개가 이해되시니까 4번은 여러분들 어떻게 바로 잡으시면 되겠어요?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는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얘는 지난 후라 있죠. 지난 후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매입세 공제 받는다 받는다. 다음 소득세 부분 다 뺄게요. 다음 92로 잠깐 쉬었다 갈게요.